외국의 경우 90%의 기업이 배당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 90%의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배당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그리고 배당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CEO의 파트너,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입니다. 오늘 방송은 배당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시리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부, 배당을 통한 절세 방안입니다. 부장님, 오늘 방송을 간단하게 요약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지난번 강의에서 이 배당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절세 경영, 특히 이제 기업의 잉여금을 이제 주주에게 소득 처분하는 데 있어서 배당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절세 효과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만 좀 따로 구분을 해서 구체적인 절세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배당을 통한 절세 방안 3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세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분리과세 한도인 2천만 원을 네, 배당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2천만 원을 배당하게 되면 분리과세로 15.4%를 공제한 금액을 주주는 받게 되겠죠. 네, 그러면 세후 금액은 1년에 1,692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10년간 저축한다고 가정할게요. 네. 예, 은행에서 이자 빼고 1.5% 정도의 세후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면 총 적립액은 한 1억 8천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배당이 아니라 네. 만약에 이분이 2천만 원을 본인의 급여를 인상해서 현재 연봉이 2억인 분이 본인의 급여를 2천만 원을 인상해서 똑같이 적립을 하고 나중에 그 돈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연봉 2억 구간에 있는 분이 2천만 원을 추가 인상할 경우에 실수령액은 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높은 누진과세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사대보험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여기서 벌써 이제 액면에서 50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죠. 네. 네. 그리고 36만 2천 원을 10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적립을 하게 되면 이제 10년 후에 적립액은 1억 2,300이 되겠죠. 적립금 증여 시 이제 증여세도 있고요. 이거는 바로 자녀한테 갔기 때문에 증여라는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또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직접 배당을 한 것과 이렇게 내가 급여 인상을 통해서 은행에 저축을 하고 저축된 예금을 찾아서 자녀에게 또 증여해주는 이런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가 무려 얼마예요? 6,7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죠. 굉장히 큰 그러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법인 설립 단계부터 아니면 설립 이후 시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녀에게 지분이 분산이 돼서 배당이 발생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유통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왕이면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할 때 처음에 설립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감안해서 주주 구성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물론 그렇다고 무턱대고 자녀 지분을 많이 늘리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금융거래도 해야 되고요. 입찰이나 이런 걸 할 때 자녀 지분이 너무 많은 것들은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자녀 지분을 너무 조세 목적을 염두에 두고 또 높은 비중을 두는 거 그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하고 논의를 통해서 적정 지분율을 구성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증여공제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주식을 얼마치 주는 게 적당하냐? 초과 배당이 허용됐을 때, 초과 배당의 어떤 효능감이 극대화됐을 때는 2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배당, 네. 성인 자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네. 배우자에겐 6억, 네.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증여세 면세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면세 카드. 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카드예요. 네. 10년마다 갱신되는 이제 면세 쿠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세 쿠폰. 예. 문제는 이 쿠폰을 어느 자산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네. 그 효능감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네. 어디에 쓰는 게 가성비도 높고 네. 가성비가 높은 경우는 가심비가 높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심리적 만족도도요. 네. 네.
그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2천만 원을 예금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실제 예금이 13억 3,300만 원 정도 예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을 증여해가지고는 13억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증여세까지 고려해서 총 증여해줘야 될 금을 따지면 거의 19억에 육박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증여세를 내기로 결정을 했지만 막상 이 현금에 대한 소유권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인생의 위험들, 뭐 자녀의 일탈 이런 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망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주변에 하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현금 증여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후 수익률 한 2.5%의 제세공과를 거만하면 한 8억 정도 상가를 매입해야 돼요. 네. 증여는 한 10억 2천 정도를 해야 됩니다. 2억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되고 현금보단 덜하지만 이것도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소요되는 재비용이나 심리적 고민이 만만치 않아요. 쉽게 그냥 뭐 상가 하나 증여하면 되고 예금 좀 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내가 성인 자녀한테 5천만 원어치 주식을 주면 돼요. 네. 증여세 없죠. 그리고 이 주식은 누구에게 양도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게 되면 자녀의 이탈이나 일탈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연 정말 만에 하나라도 또 주식을 또 누구에게 담보로 해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을 때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이 그 주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정관이나 이런데 이제 그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이 의결권 행사하는데 제한이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보면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전세에 들어가거나 할 때 설정이 돼 있는 집들은 잘 안 들어가잖아요. 네. 같은 논리로 예금이나 상가를 매입을 통해서 2천만 원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식 증여를 통해서 2천만 원이라는 배당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가성비도 높고 절세 효과도 높고 내 마음의 심적 안정, 그 가심비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자녀의 일탈을 막을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거액의 증여세 부담 및 법적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자녀의 일탈과 이탈로 인한 자산 소진 위험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 증여공제를 활용한 배당이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배당과 보험금도 한번 문의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우리가 보험금을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계약을 해요. 네. 보험금을 받는 게 수익자라고 하죠. 네. 예, 수익자가 아버지로부터 또는 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가입하고 아들한테 또는 딸한테 재산을 증여해서 계약자를 변경해서 이제 자녀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우리가 보통은 증여를 했으면 증여한 걸로 다 모든 수중자의 납세 의무가 끝난 걸로 알잖아요. 네. 보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시면 실제 받은 보험금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 금전 등으로부터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을 차감한 그 상당액만큼은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증여받을 때 증여세 한 번 더 내고 보험금을 받게 되면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만큼은 증여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는 거죠. 두 번 내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 예를 한번 볼까요? 부모로부터 현금을 예를 5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당연히 이제 피보험자는 모나 아니면 부가 되겠죠. 네. 보험료 불이백이 한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모친이 돌아가셔서 보험금을 2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5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했겠죠. 네. 그리고 19년도 5월에 자 2억에서 300만 원을 뺀 1억 9,700만 원이 보험금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이제 증여세 가산액이 또 붙는다는 거죠. 네. 이 증여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보험금에 따른 증여세를 또 한 번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만일에 이게 현금을 증여한 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증여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조건 다 동일합니다. 네. 근데 이건 주식을 증여한 거고 배당금을 보험료로 납부한 경우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추가 증여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도로 자녀에게 보험이라는 자산을 이전시켜주고 싶은 분들은 또 배당을 활용할 경우에 이런 형태의 세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참고로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런 정책적인 현안도 한번 좀 의사결정을 하실 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5년간 소득별 증감 현황을 보면 자, 근로소득도 늘었죠. 보시면 이제 이자 소득은 많이 오히려 줄었어요. 이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자 소득에 대한 메리트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네. 반면에 여기 보시면 배당 소득이 거의 75%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배당 소득이 분명히 이 배당 소득이 주는 그런 다양한 편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배당이 단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서워서 피해야 될 불청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산 증식을 위해서 합리적인 자금 추출을 위해서 반드시 맞아야 되는 이제 환영객이 돼버린 거죠. 손님이 된 거죠.
예. 이런 통계를 보고 이제는 배당을 통해서 납부하는 세금은 투자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이 통계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인과 미성년자를 놓고 봤을 때 이 미성년의 배당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미성년에 대한 배당도 초과 배당이나 여러 가지 상법상의 절차를 지켰다면 법적으로는 합법이에요.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이런 배당소득이라는 형태의 소득 창출이 되는 인구가 얼마나 되며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 이게 합법이나 불법이나를 떠나서 미성년자에게 이런 자금이 이전된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크죠. 그걸 네. 우리가 이제 국민정서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법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과하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과 배당이 과세책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적지 않게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미성년자 배당 현황을 한번 보면 최근에 이제 이런 신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다 합법일 거예요. 네. 있고 초과 배당이 법적으로 허용됐으니까 분명히 초과 배당을 통해서 미성년자가 얻는 혜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법인의 유보금이 법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뭐 소비 진작이라든가 자산 취득, 자산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숫자적으로 2배 이상 막 급증을 하고 하다 보니 이게 결국 부의 무상 이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론의 조세 정황 그런 사안들이 있다는 것도 일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성년자 주식 부자 아마 여기서 비상장 법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상장 법인 중에서 미성년자가 좀 과도한 지분을 갖고 있거나 과도한 배당을 받은 경우 그거에 한정해서 이제 국세청이 혹시나 그 과정에서 어떤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지 않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기사도 왕왕 나오고 있어서 미성년자의 경우 무조건 절세만 보고 고액 배당을 하는 경우는 좀 지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여기 재미있는 숫자를 보시면 상위 1%의 인당 평균 배당 소득을 보면 1억 2,23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왜 그럴까를 한번 또 유추해 보면 실제 다른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1억 2천에서 3천까지 배당을 해도 세율이 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배당세액 공제라는 것 때문에. 물론 이게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배당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 세율이 늘지 않는 구간에서 그 인계점을 맞춰서 배당을 했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또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최근에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합법적 자산 이전의 중요성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미성년자 명의로 형성되어 있는 자산들 네. 예, 여전히 아직도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증여를 하고 자녀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는 이런 행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땅굴 파기는 뭡니까? 예. 여기 보시면 뭐 법인의 주식을 뭐 네. 양도와 유상감자 등을 통해서 현금화한 후에 네.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다는 사실 이 편법 증여라는 개념이 우리가 증여라는 거는 정확하게 증여 자산 평가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게 증여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자녀에게 준 행위 자체를 증여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사 증여공제 5천만 원 안도에 내가 줬다 하도 그건 신고를 했을 때 증여로 인정받는 거지 네. 내가 5천만 원을 줬기 때문에 나는 세금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 이건 증여한 게 아니에요. 또는 실제 자산 가치는 1억인데 그걸 5천으로 저가 평가를 하고 그걸 증여한 거 그런 것도 다 이제 편법 증여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 합법적인 초과 배당을 통한 배당까지도 그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불법 행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 게 좀 안타깝죠. 개인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조세 경감 효과보다도 초과 배당이 승계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이 훨씬 더 크다고 여전히 믿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얘기도 있죠. 인터넷에 회자되는 우스갯소리로 저도 고3 자녀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아주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1순위를 꼽는 게 바로 할아버지의 재력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재력이 아니고. 아버지의 무관심은 3번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돈은 할아버지가 되고 정보는 엄마가 제공하면 사실 아빠가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아빠가 막 위조할 고조하라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관심이 3번째. 예, 아쉽습니다. 이런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해서인지 모 금융기관에서 10억 이상 자산을 보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할아버지들이 손주에게 쓰는 연간 지출 규모를 공식적인 지출을 계산해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공식적인 거니까 비공식적인 거 더 많겠네요. 비공식적인 거 합하면 더 많겠죠. 네. 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주에게 증여할 수 있는
범위가 2천만 원까지니까 네. 신고는 이렇게 하고 사실 신고 안 되게 물밑에서 할아버지가 제공해 주는 건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숫자는 이제 이렇게 나온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내가 손주에게 1,500만 원, 2천만 원을 꾸준히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배당이다. 배당입니다. 손주에게 지분을 일정 부분 주고요. 합법적 손주를 주주로 등재해서요. 꾸준히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이 1,500만 원이라는 자금이 자녀의 어떤 뭐 성공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구도를 짜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배당에 이 스토리를 좀 담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배당 어떻게 할 것인가 3부 배당을 통한 절세 방안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배당을 통해서 유통세를 절감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합법적으로 하나의 네. 배당 정책을 만들 필요가 네. 있다는 네. 말씀이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마디.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에게 배당하는 게 절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요. 결국 궁극적으로 가업승계라는 거는 점진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거고 그 주식의 주주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배당과 더불어 자녀에게 승계되는 어떤 하나의 무형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요 챕터에서는 제가 절세 효과에 주력했습니다만 이 절세 효과 기조에는 이 배당 정책이나 배당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철학들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부사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매출은 영업에서, 이익은 관리에서 나옵니다. 대기업은 전문 인력이 있어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정보와 전문 인력의 부재로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는 중소기업 CEO가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